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강사 엄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 학생도 온 친구 있나요? 손 들어볼까요? 엄마를 너무 미워하진 말아요. 그래서 다 자기들 잘 되라고 한 이야기고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내가 만약에 중학교 3학년인데 혹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지금 입시왕이라는 이 플랫폼이 갖고 있는 이 설명회를 지금 이 시점에서 듣는다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이고 미래에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는가를 알게 될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고등학교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하나씩 다 깨버리고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원래 공부라는 걸 안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태권도 선수였거든요. 5살 때 친구들이랑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술래잡기 뭔지 아시죠? 잡고 있는 거. 그때 제가 술래였어요. 그 모습을 저 멀리, 저희가 3층 살았는데 3층에서 할머니가 보시고 친구들한테 쥐어 터지는 줄 알고 손을 잡고 태권도장을 가져간 거예요. 그게 인연이 돼서 13년 동안 운동을 했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캐나다까지 갔다 왔었고, 그러다가 중3 때 겨루기 대회를 나갔는데 그때 운동을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는가 하면은, 겨루기라는 게 서로가 이렇게 발을 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어느 날 발을 찼는데 내 다리가 닿지 않아. 왜 웃는 거예요?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 다리는 나에게 닿아. 아, 이 길은 나에게 옳은 길이 아니다. 사람은 방향 설정이 중요해요. 제가 태권도를 아주 열심히 했어도 저는 기껏해야 글쎄요, 그냥 체대에 나온 학생에 불과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방향 설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하게 되면 조금 더디더라도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하루에 10시간씩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거 다 무용지물이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공부라는 걸 하게 돼야 돼서 전교 1등 친구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도 집에서 없었어요. 맨날 집 밖에서 돌아다녔는데 관리용 독서실 이런 데 다녔던 거죠. 그렇죠? 그 친구가 수학 공부를 풀 때 전 옆에서 영문 무협지를 읽고 있었고요. 그 친구가 뭐 국어, 영어 풀고 있을 때 저는 그때 뭘 읽었었냐면 판타지 소설을 읽고 있었어요. 드래곤 라자 이런 거요. 근데 그것도 이제 습관이 들어서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전 이미 너무 늦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 1학년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성적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전교 원래 250등 정도로 시작해서 전교 10등권 안에 들어왔던 것 같고요. 2학년 때는 전교 1등을 찍습니다. 3학년 때 3월, 4월, 5월, 6월 달을 거의 최상위권으로 계속 끝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공부는, 여기서 질문, 수시, 내신 공부였을까요? 정시, 수능 공부였을까요? 성적표가 나오는 건 뭐밖에 없다? 내신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정시냐 정시냐 수시냐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공부 성적표만 잘 받아오면 칭찬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냥 열심히 성적을 잘 받아야 되겠다. 내가 맨날 보는 테스트는 뭐다? 내신이다. 그래서 3년 내내 죽어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6월 달에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태호가, 정시를 봐야 된다.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내신은 전교 1등인데 정시는 4등급, 5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고등학교 생활은 그냥 이대로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대학을 가는 줄 알았어요. 난 전교권이니까, 서울에 있는 전교권이니까 당연히 서울대, 연대, 고대를 그냥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갑자기 3년 동안 공부하고 났더니 정시 공부를 하라는 거죠. 제가 그때 들었던 기분, 딱 3글자로 얘기하면 배신감이었어요. 왜 아무도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는가? 더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저희 때는요, 지금은 수시랑 정시 비율이 6대 4죠? 수시가 6이잖아요. 저희 때는 몇 대 몇이었게요? 1대 9입니다. 내신으로는 대학을 갈 수 없는 소수 특기 자정밖에 없었던 그 시절인 거예요. 그럼 전 3년 동안 무슨 짓 한 겁니까? 뻘짓이요. 아니, 어떻게 제 인생을 뻘짓으로 규명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좀 나요. 제 학생은 미친 짓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잘못된 방향 설정이 위험한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뼈저리게 후회했거든요. 그때부터 제 모든 인생은 뭔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방향부터 설정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들께서 수능이라고 하는 그리고 대학이라는 걸 목표로 달려갔을 때 그 최종 종착지를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를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상당수는 모를 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니까 꼭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제 좌우명이 이겁니다. Am I heading in the right direction? 알아들으셨죠? 저는 처음 인천하면 송도, 저희 국제연세대 송도 캠퍼스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다 외국인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 되게 많네요, 여기. 그죠? Am I heading in the right way?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게 맞아?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과연 옳을까요? 그걸 한번 오늘 되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수능 몇 명 시험 봤습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세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 아시겠죠? 정말 솔직히 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지금 200명 중에 두세 명이죠. 1, 2% 이런 아이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만 가는 겁니다. 200명 중에 1, 2%만 갈 수 있는 거 아니죠? 정확하면 0.1%만 갈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남들은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시험의 총원도 몇 명인지 모르고 시험 보게 하실 겁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열심히만 하면, 막무가내로 좋은 강사만 구해주면, 막무가내로 입시방에서 하는 이야기만 들어서 전달만 하면 그게 정말 목표를 도달하는 올바른 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알아야 된다고 요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는 친구도 거의 없습니다. 51만 명 정도가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그 중에서 현역이 몇 명일까요? 방금 보셨어요? 51만 명 중에 36만 명입니다. 그럼 재수생은요? 15만 명 정도로 대충 추산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재수생이 15만 명인 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엄청. 우리는 모든 걸 이렇게 추상적으로 대충 접근한다고요. 대충 이렇게 공부하면 대학 갈 줄 알았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명확한 데이터를 갖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수생이 지금 15만 명이라는 수치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수치냐면요. 이 다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게 되는데, 자, 우리가 처음 수능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계속 인구가 늘다가 2016년도에 63만 명의 응시 인원이었어요. 총 63만 명. 그 중에 현역 인구가 48만 명이었고요. 재수생이 보이시니까 13만 6천 명인 거 보이시죠? 그런데 그들로부터 한 7, 8년이 지난 지금은요. 현역 인구가 50만 9천 명, 51만 명인 거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재수생은 13만 5천 명이에요. 재수생이 많이 늘었어요? 줄어들었어요? 현역은 확실히 줄었는데 재수생 확 늘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 사실. 현재 중학생인 우리 아이들도 미리 알아야 되는 사실은 너희들은 절대 현역으로는 대학 못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재수생이 현역보다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얼마나 잘해요? 많이. 그렇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공부량으로, 공부의 양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등학교 3학년 현역 1년 공부량이 재수 1년 공부량에 비해서 몇 분의 몇일까요? 네, 3분의 1에서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현역들은 학교 다니면서 모두 해요. 내신 대비도 해야 되죠. 수행평가도 해야 되네요. 그리고 학원 다닐 때 왔다 갔다 1시간씩 다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죠. 밥도 나가서 사 먹어야 되죠. 그리고 SNS 친구랑 이제 팔로우도 해주고 인스타도 찍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틱톡도 해야 되고요. 재수생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좀비처럼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학원으로 가요. 학원에서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서 있고, 그거 아세요? 그 자리에서 밥도 먹는 거? 자기 자리에서 밥 먹어요. 그렇게 인권이 없다고요. 잠자는 곳과 공부하는 곳과 밥 먹는 곳이 하나인 곳이에요, 거기가. 마치 가축의 우리랑 비슷하죠. 그렇죠? 거기 재수학원 가면 남녀 간에 대화하게 되면 2번 걸리면 학원 퇴원당하는 거 아세요? 들어보셨죠? 우리 아이 내신 시험 봅니까? 모의고사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계속 치면 성적표 날라오죠. 공부량이 5배라고요. 그걸 현역이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겨요.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공부량보다 재수 1년 공부량이 2배 많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재수생이 몇 명이라고요? 15
5만 명. 이해하셨습니까? 반수생도 있고요, 저자하고는. 근데 여기서 전부가 아니에요. 공부는요, 여러분, 양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는 질로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공부는 뭐로 한다고요? 한 문제를 풀고 1시간을 공부할 때 그 문제를 풀 때 드리는 집중력과 절박함이 현역이 뛰어날까요? 재생이 뛰어날까요? 몇 배쯤 뛰어날까요? 그러면 공부량 곱하기 질적인 거 곱해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최소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웬만하면 인서울 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 맞죠? 엔간하면. 여기서 질문. 인서울. 보통 21개 정도의 대학을 인서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대학의 모집 정원은 몇 명일까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실까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빨리 둘러보세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여기서 한 명 알았다면 그 아이는 대학을 가는 겁니다. 되게 이 세상은 심플해요. 여러분, 서울대가 농담 같습니까? 여기 한희쌤 서울대 철학과 나오셨잖아요.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되게 빈해 보이지만 되게 멋지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나이스한 사람인 거 아시겠습니까? 200명 중에 1명 정도는 손 들어야 그 사람이 서울대 겨우겨우 가는 거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모집 입학 정원은 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학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대학으로 치지도 않는 대학들이 절반쯤 들어가 있어요. 서울대 스카이, 서성한, 시외중경, 탑10 라인, 요 라인은요, 모집 정원이 2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서 더 궁금한 거. 이런 대학에 가려면 몇 등급을 받아야 된다? 수능에서? 1등급. 1등급은 몇 명일까? 계산해 보셨어요? 몇 퍼센트가 1등급이래요? 그럼 계산할 수 있잖아요. 모집 정원 총 51만 명 중에 4%가 시험을 1등급 주니까 몇만 명? 2만 명밖에 1등급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숫자 하나만 다시 끄집어낼게요. 재수생이 몇 명이라고요? 1등급 몇 명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우리 아이 현역으로 대학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2, 3년 전부터 제가 떠들어고 다녔던 그 트렌드가 무슨 얘기였냐면 고3 때 수능 공부하면 늦어, 얘들아. 고2 때 먼저 해야 돼.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고2 때 수능 공부하면 늦어, 얘들아. 제발 학원에서 내신 대비 중심으로 공부하지 마. 내신 대비 기간에 내신하고 내신과 내신 사이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무조건 수능하고 있어야 돼. 그게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내려왔고요. 요즘 학원계에서 가장 핫한 학원이 몇 학년 학원이게요? 중등 학원이에요. 중등 학원에 중등 내신 가르칠까요? 수능 가르칠까요? 수능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스카우트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중등 좀 가르쳐달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되는 현실이다. 이해하셨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막연하게 계속 열심히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하면 재수하고 삼수한다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엉덩이가 공부하게 놔두지 마세요. 머리가 공부하세요예요. 아시겠죠? 머리가 공부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맨날 엉덩이로 공부해요.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상당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우리 아이는 성실한데요. 하루 종일 독서실, 엄마 말도 잘 듣고 독서실도 잘 가고 공부도 잘하는데 성적이 자꾸 떨어진대.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급, 2학년 때 2등급, 3학년 때 3등급, 수능 때 4등급. 이런 일이 매우 흔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볼게요. 공부할 때 그냥 대전제,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한 공부 학습량이 내가 까먹은 만강령보다 많으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게 가장 좋은 거 맞죠? 그럼 공부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학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안 까먹는 게 중요해요? 안 까먹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삶을 안 까먹는 것을 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전에 펜타스면 40분 이야기했죠. 제가 벌써 10분 이야기했거든요. 1시간 동안 한 이야기들 중에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늘 집에 가시면 몇 퍼센트나 기억 남으실 자신 있어요? 20%요? 제가 했던 말들의 20단어를 20%를 그대로 기억할 수 있다면요. 우리 어머님은 지금 나사에 가 계셔야 됩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10%도 안 남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학원에서 수업 3시간 들으면요. 일주일 뒤에 몇 시간이나 남을까요? 3시간 남아요? 10분에서 20분 남아요. 그럼 학원 왜 다닙니까? 3시간 수업 열심히 들어.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학원 땡 농땡이 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학원만 갔다 오면 10%밖에 안 남거든. 그런 공부를 왜 합니까? 그냥 1시간을 수업 듣고 1시간만큼을 통째로 기억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엉덩이로 공부하는 시대는 끝났다. 머리로 공부해야 된다. 효율을 중시해야 된다. 쓸데없이 많이 집어넣지 말고 조금 집어넣더라도 명확하게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설계해야 된다. 다시 한번. 올바른 방향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 이 설명회장에 오셨을 때 했어야 되는 설계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경청하시는 거예요. 수업을 열심히 듣고 경청을 하게 되면 최대한 많은 양을 기억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계신 분 모두 거의 200분 모두가 다 경청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경청은 했지만 하루가 지나면 90%는 까먹을 거예요. 그게 확정된 미래입니다. 왜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니, 저 머리 좀 굉장히 똑똑해요. IQ가 150이에요. 맞아요. 그래봤자 남들 90% 까먹을 때 자기는 85% 까먹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은 머리로 보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방향 설정하고 제대로 가면 누구나 다 1등급이 나오게끔 설계되어 있는 수능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복습,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복습을 하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습을 할 재료가 없다고요. 90% 까먹고 10%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봐야 10점짜리 계속 돌려봐야 10점밖에 안 나오는 거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메모를 해야죠. 지금 듣고 막 고개 숙이는 거 말고. 여러분, 메모는 기억의 매개체예요. 내가 내 언어로 적어놓은 글은 수업 시간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봐야 근데 30-40%밖에 기억 못해요. 메모를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집에 가서 복습을 열심히 해봤자 30-40%밖에 기억을 내게 안 된다고요. 그럼 60%는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날려버리는 미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거면 학원 왜 다닙니까? 1시간만 듣고 1시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일주일에 1타 강사들 강의 12시간씩 들어요. 한 과목당. 맞죠? 12시간 들으면 일주일 뒤에 몇 시간 남아요? 1시간도 안 남아요. 마지막 3번째.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학원에 가서 좋은 강사를 구해서 그 사람의 강의를 열심히 메모하면서 듣는 게 공부가 아니다. 그건 그냥 저스트 학습이다. 공부는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했어야 될 3번째가 뭐였을까요? 핸드폰을 켜서요. 몰래 녹음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미 녹음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녹음을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와서 입구에서 물어보실 수 있었잖아요. 선생님, 오늘 하셨던 말씀들이 다 주옥 같을 텐데 발음 잘하셔야 돼요. 주옥 같은 게 아니고요. 주옥 같은 것 같은데 다 기억 못할 것 같아서 혹시 녹음해도 되나요? 혹은 영상 제공해 주시나요? 그거부터 확인하고 오셨어야죠. 그러면 이 영상을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스크립트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우리 첫째 아이한테 있으면 첫째 아이한테 보여주고 3년 뒤에 둘째가 크면 둘째한테 보여주고 첫째 아이의 실패 사례를 적어서 둘째한테 더 추가로 보여줄 수 있는 가치가 재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그냥 머릿속에 몇몇 단어만 떠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재생산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펜타키 선생님이 30분, 40분 동안 떠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딱히 없죠. 몇 단어밖에 없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우 이따 집에 가서 입시양 후기 쓰시면서 겨우 하시는 말씀이 펜타키 선생님 생각보다 잘생겼던데. 왜 오신 거냐고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설명회 왜 오셨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전달하려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설명회는 목적을 기억해야 된다. 목적을 잃고 방향감을 상실하게 되면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헛짓거리한 거랑 똑같은 짓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회 온 이유는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그 전달할 수 있는 도구와 수단을 만들어 놓고 오셨어야 된다. 어느 설명을 가든 그게부터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 공부 왜 합니까? 성적 받아서 대학 가려고 내 머릿속에 꾸겨 넣으려고 하는 건데
학원 12시간씩 다니면 뭐예요? 1시간밖에 안 남는 걸 왜 다니는 겁니까? 학원 만약에 보내지 마세요. 조금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효율성. 남들 10시간 할 거 한두 시간이면 끝낼 수 있다. 그럼 나머지 7, 8시간 동안 뭐 할까요? 10시간 남들 할 거 나 2시간이면 끝냈는데 나머지 8시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뭐 할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정해드릴게요. 놀아야 돼요. 놀아야 된다고요. 고등학생은요, 중학생은요, 놀이가 반, 공부가 반인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공부를 너무 비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놀이 시간을 빼서 공부에 쏟고 있으니까 만족감이, 삶의 만족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머님, 아버님들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사시면 삶의 만족감이 있으세요? 행복하세요? 내가 이러고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왜 아이들도 똑같은 걸 느껴요? 어리다고 모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때 누려야 되는 즐거움이 반드시 있어요. 그거를 공부 때문에 희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니까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를 조금만 더 써보고 노력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중심을 공부를 하는 게 맞냐면 망각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저희 같은 강사들, 대치동 강사들, 소위 1타 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3시간 강의는 내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내용이 많고 밀도도 높고 알차겠죠? 그럼 그 3시간 수업을 우리 아이가 혼자서 몇 시간 정도 자습하면 자기 있게 될까요? 와서 제 수업을 3시간 동안 듣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just 학습, 리스닝 한 거예요. 내 걸로 만들 시간이 필요한데 몇 배 정도, 얼마 정도 공부하면 됩니까? 3배예요, 3배. 생각해보세요. 근데 보통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하냐면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제 수업이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에 있어요. 대치동에서요. 12시에 딱 3시간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듣습니다. 듣고 나서 토요일이 가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냥 지내다가 금요일 저녁에 나 내일 엄쌤 수업 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숙제 1시간 하죠. 그럼 우리 아이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몇 %나 머릿속에 있을까요? 10%도 없는 거예요. 좋은 강사이면 강사일수록 3시간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강사의 수업에 대한 자습 시간이 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많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좋은 강사의 수업을 많이 들으면 자습 시간을 줄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좋은 강사는 자습 시간을 늘리게 해주는 강사예요. 왜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대3의 법칙입니다. 수업 3시간 수업을 들었다면 일주일 동안 이 수업에 대한 내용을 9시간 정도는 복습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국어 수업 3시간 수업을 들었다면 매일매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제 수업과 제 방법론과 제가 수업했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국어 문제를 매일매일 자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완전히 자극이 됩니다. 제 겨울방학 특강과 여름방학 특강 기껏해 한두 달짜리 특강인데 2달 특강 듣고 6등급짜리가 1, 2등급이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가능한 거죠. 1년 내내 들어도 성적 안 바뀌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요? 그냥 학교만 다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세우고 있는 그 계획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제가 단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국어, 영어, 수학을 학원을 하나 다니게 되면 일주일에 9시간 공부하는 거 맞죠? 근데 그러면 몇 시간을 공부해야 자기 거 돼요? 여기 보입니까? 27시간. 근데 자습시간 27시간 나와요? 택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학원은 돈만 버리는 거예요. 예. 학원을 4개를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수학 2개 보통 이렇게 많이 다니죠. 예? 그러면 자습 시간이 주당 몇 시간 나와야 돼요? 39시간. 5개 다니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여기다 과외까지 붙여요. 그러면 돈은 돈대로 9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돈은 돈대로 성적은 성적대로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계를 잘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 길이 맞는 길인가? 그럼 우리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아이 학원 되게 열심히 다녔죠. 5개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쵸? 우리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돈을 150만 원씩 쓴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무조건 압니다. 진짜 방금 제가 약간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아이를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너무 잘 알아요. 학원 3시간 동안 친구들이랑 학원비 얘기를 안 할 것 같으세요? 왜 자꾸 모른 척 하세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착하냐면요. 내가 학원을 5개를 다니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150만 원 쓰는구나.
우리 아빠 월급이 이 정도 될 것 같고 생활비가 이만큼 되는데 나한테 150만 원 쓰니까 나 성적이 올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고 학원 가는 애들입니다. 근데 성적이 이렇게 하면 안 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아이들 잘못이 아니거든요. 학원이 많으니까 자습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저스트 학원만 다니는데 그러면 성적도 안 오르죠.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죠. 그러면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 자꾸 엄마가 좀 더 잘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입시형 설명 같은 거 듣고 와가지고 야 이번에 엄쌤 수업 한번 들어보자 라는 얘기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차프 다 떼고 제 모든 이야기를 다 떼놓고 야 오늘 여러분 아마 제 설명 듣고 가면 전달하게 야 엄쌤 수업 좋아 보인다. 야 강의 기가 막히게 한다. 너한테 맞을 것 같아. 맞긴 뭐가 맞아요. 우리 아이는 절 본 적도 없는데. 그러고 나서 학원 가면 우리 아이의 기분은 뭐냐면요. 나 이거 가면 또 성적 올라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미안해 하다가 아이들이 나중에 못된 말을 해요. 엄마 그런 데 좀 안 가면 안 돼? 누구 때문에 가는 건데? 내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그렇죠? 엄마 그런 데 좀 가지 마. 또 이상한 걸 또 듣고 와가지고. 그러다 고3 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해. 다 들었어 벌써. 이거 어떡해. 그게 아이들이 못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직 시간 많아요. 고3 때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 건지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중3이거나 고1인데 이 설명을 듣고 있다는 얘기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얼마나 값진 일인지. 저한테 누군가가 중3 고1 때 태호가 너는 수능이라는 걸로 대학을 가야 돼. 그 얘기를 한마디만 던져줬다면 전 고1 때부터 수능 공부했을 거예요. 내신과 수능이 다르다는 걸 누군가만 알려줬다면 저 그렇게 멍청하지 않거든요. 공부 250등 하다가 전교 1등까지 기어 올라간 놈이거든요. 근데 모르면 좋은 방향 설정을 못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바보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음 주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고등학생이 올라간다면 방향 설정을 한번 완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의 공부와 고등학교 때 공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나는 우리 아이한테 책을 좀 많이 읽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면 나 삐질 거예요. 해보셨죠? 맞아요. 책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중요하냐면 중학교 때까지 중요합니다. 고등학교가 됐는데 여전히 책을 읽으라고 요구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그걸 왜 읽냐라고 물어보면 국어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가장 잘못된 방향 설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능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저 책을 많이 읽는다고 잘 볼 구조로 나오지도 않고요. 어렸을 때 독서 많이 한 애들이 그럼 수능에 유리하지 않아요? 조금 유리해요. 얼마큼 유리하냐면 글을 싫어하지 않은 정도만 유리해요. 읽을 때 거부감이 조금 없다 정도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국어는요, 사람의 능력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태도로 푸는 거예요. 국어는 능력으로 푸는 게 아니라 태도로 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등학교를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국어 잘해요, 못해요? 우리 아이들 언어 능력 없어요? 한국어 못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선생님, 우리 아이 미국에서 12년 살았어요. 우리 아이 일본 사람이야. 다나카상 막 그러면서 로션 있어, 로션 막 이렇게 대답해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초, 중을 나왔다면요, 수능에서 누구나 1등급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왜요? 모국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국어를 활용하는 방향이 잘못됐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혀요? 좋아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해리포터 다 읽으셨죠? 해리포터 읽으셨던 분 많을 것 같아요. 그럼 해리포터 읽고 나서 기억에 남는 거 아무거나 좀 몇 개 좀 얘기해 주세요. 해리포터의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거. 뭐라고요? 크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윙가라비오 레비오사. 정말 해리포터가 1000페이지가 넘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윙가라비오 레비오사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또요? 제가 이걸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이 해리포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니까 해리가 기억에 남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포터는 기억이 안 남니 혹시? 저는 해리포터를 2번 정도 봤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헤르미온느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가장 들었던 인생 최고의 의문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 왜 헤르미온느가 론과 이어졌을까? 나의 세계관에서 여주는 무조건 남주인 해리포터랑 이어져야 되는데 론이랑 이어지는 게 정말 전 충격이었거든요. 수능에서 헤르미온느가 왜 론과 이어지지 않았는지를 물어볼까요? 다시 여쭤볼게요. 수능 시험에서는요, 해리포터에서 뭘 물어보냐면 이런 걸 물어보겠죠.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의 서술자의 위치 어딘지 아십니까? 해리포터의 시간 역전 현상 어디 있나요? 해리포터를 읽으면서 서술자, 편집자, 논평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해리포터의 역설법, 반어법, 점층법은 어느 공부에 드러납니까? 해리포터의 중략이라는 거 있습니까? 혹시 해리포터 쓰면서 J.K. 롤링이 앞부분의 줄거리 따로 써주던가요? 수능은 이런 걸 물어보는 시험이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백날 독서를 많이 해봐야 결국 내용만, 스토리만 기억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인 친구한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건 스토리 많이 보라는 뜻이에요. 근데 수능은 스토리 문제가 10문제 중에 2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20점 맞을 거예요. 글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이 필요해요. 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왼쪽에 있죠? 문제풀이 중심의 독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문제풀이 중심의 독서.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문부터 읽어야 돼요? 문제부터 읽어야 돼요? 당연히 문제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지문부터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제 풀려고 그러면 1번부터 순차적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죠. 아주 성실하고 아주 뭐랄까 참하고 아주 착한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순서는 출제자가 정해놓은 대로 풀면 바보예요. 왜냐면 출제자가 야 너 5번 정도에서 함정 한번 걸려. 야 너 10번 너 이거 트릭이다. 너 한번 틀려야 된다. 야 너 이거 13번에 시간 좀 걸려야 돼. 16번 내가 작정하고 어렵게 낸 문제야. 난도를 결정하고 편차를 결정하기 위해서 준 문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한 번씩 걸리면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가장 똑똑한 친구 어떻게 풉니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랑 풀 수 있는 문제를 골라내서 출제자가 어렵다고 준 문제들을 골라서 맨 뒤로 보내버리겠죠. 요즘 최근 수능 트렌드, 엊그제 수능 트렌드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쉬운 문제는 매우 쉽게, 어려운 문제는 아주 어렵게였어요. 겨우 7문제가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였는데 그 7문제는 애들이 건들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번 수능에서 7문제를 걸렀던 애들은 등급이 나오겠죠. 그 7문제를 만약에 다 틀렸다면 몇 등급이었을까요? 2등급이에요. 7문제 중에 4문제를 틀리면요 1등급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풀 수 있냐 풀 수 없냐. 수능은요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거든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포기하는 것도 문제 해결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문부터 읽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자, 시 한 편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시 한 편을 해석할 때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김소월의 진달래꽃 아시죠? 그거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 없잖아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감상 방법은요. 제가 지금 얼핏 떠올려도 한 5가지 정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화자를 중심으로 글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독자를 중심으로 글을 읽을 수도 있고요. 시간적 배경 중심으로 글을 수도 있고요. 공간적 배경 중심으로 글을 읽을 수도 있고요.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 언제예요? 일제강점기 중심으로 글을 읽을 수도 있죠. 내가 오늘 일제강점기 중심으로 글을 읽었어요. 근데 웬걸 문제를 봤더니 일제강점기 내용은 한 글자도 안 나와. 운율이 뭔지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화자가 누군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 아이들은 당황해요, 안 해요? 당황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올라서 또 와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맨날 하는 짓이 뭐예요? 문제 풀 때 보면 종이만 계속 왔다 갔다. 여러분 한 문제 풀 때 아이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혹시 세본 적 있으세요? 한번 몰래 뒤에서 한번 관찰 한번 해보세요. 고개를 몇 번이고 도리도리 하나? 약간 뭐랄까 도리도리가 어렸을 때 하면 되게 이쁜데 그죠? 고개만 갈아도 기쁘잖아요 우리 아이. 그죠? 한 문제 풀 때 5번씩 왔다 갔다 해요. 왜 5번씩 왔다 갔다 할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알잖아요 우리 친구가. 오지선다니까. 아 하나당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국어 문제 풀이한 게 아니고요. 틀린 그림 찾기 한 겁니다. 국어를 감으로 푼다고요?
거의 90이면 90, 100이면 100 눈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글자 대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건 국어 시험이 아니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문제가 말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목적대로 글을 읽는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문제에서 야 오늘 인물 문제가 3문제가 있어. 그럼 이 지문 읽을 때 뭐 중심을 읽어야 돼요? 인물 중심을 읽어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얘들아 문제보다는 보기라는 게 있죠? 보기 내용이 길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3가지가 뽑혀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네가 오늘 읽으면서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 인물이면 인물, 사건이면 사건, 배경이면 배경.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들어보셨죠? 이걸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생각하면서 읽는 애가 어딨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8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할 시간 따위 없다고요. 지문기도 엄청 길다고요. 두 번째는요. 그 보기 안에는 주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보기 누가 써줬어요? 혹시 시인이 보기 써놓고 있나요? 김소월 님이 앞으로 100년 뒤에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니까 보기를 미리 써놔야 되겠고 썼어요? 아니죠. 출제자가 썼죠. 출제자가 재구성한 고사에는 반드시 출제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의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여러분 글을 읽다 보면 중략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중략 왜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 보통 중략 보면 아싸 내용 줄어들었다 하면 좋아해요. 근데 중략은 이만큼은 필요 없지만 그 다음 줄부터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어디 할 때 뭐 할 때 필요할까요? 문제 풀 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중략 다음 문장은 최선을 다해서 읽어야 되는 방법론이 있어요. 중략 다음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좀 머리를 써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스트 읽고 있다. 내용만 잘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닌데. 이해하셨죠? 세 번째, 보기 안에는 해석의 방향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그 방향을 정해주는 게 보기다. 그런데 이걸 보기를 안 읽고 지금부터 읽으면 보기 읽고 다시 올라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가장 영리하지 못한 방식으로 비효율적인 방식을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학 애들이 어려워하죠. 고전시가 많이 어려워해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100% 확정된 미래예요.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3가지를 어려워하게 될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어려워할 파트 3개 딱 집어드립니다. 첫 번째는 고전시가예요. 두 번째는요. 비문학 독서 지문 중에 법과 경제랑 과학기술 지문 어려워할 거예요. 세 번째는 문법이라는 거 어려워할 거예요. 이미 확정된 미래인데 왜 대비가 없으세요? 우리 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학생을 만나잖아요. 물어봐요. 친구야, 넌 뭐가 제일 어렵니? 저 고전시가가 제일 어려워요. 아, 그랬구나. 열심히 하렴. 응원해줬어요. 1년 뒤에 그 아이를 다시 만납니다. 친구야, 넌 요즘 뭐가 제일 어렵니? 고전시가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 열심히 하렴. 아직 시간은 있단다. 1년이 지나고 고3이 됐어요. 친구야, 넌 뭐가 제일 어렵니? 고전시가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에는 비문학도 어려워요.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우리 아이는? 학원을 안 다녔을까요? 우리 아이가 고전시가 문제를 안 풀었을까요,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고전시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를 목표를 설정 때리고 달려가야 되는데 설정조차 하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고전시가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어휘가 어렵다. 그러면 어휘를 외우면 되잖아요. 몇 단어나 외워야 될까요? 아시는 분? 많이. 몇 단어나 외워야 될까요? 한 뭐 영어 단어처럼 막 4,000단어쯤 되나요? 여러분 전교 1등과 전교 꼴찌의 한국어 어휘 수준이 몇 단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2만 단어 차이 납니까? 기껏해야 200~300단어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전시가 우리 아이들 외워야 될 건요 200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200단어를 3년 동안 못 외워요. 왜 못 외울까? 그 이유를 알아야죠. 애가 공부를 안 했을까요? 우리 아이가 잘못입니까? 넌 왜 200단어도 못 외우니? 엄마는 이틀이면 외울 것 같은데. 못 외워요. 한국어는요. 한국어 한 단어 외우는 게 영어 10단어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부터 인지하고 들어가야 돼요. 한국어 한 단어가 훨씬 더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외우기가? 내가 이미 한국어를 너무 잘해버려서. 이미 한국어가 모국어야. 그래서 나에게 굉장히 쉬운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들어와도
이걸로 바뀌어서 나오지 않고 나한테 편한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늘 드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착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종이요? 착종. 착종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상황이 섞여서 혼란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아주 좋은 단어 배웠어요. 이런 단어 쓰게 되면 어디 가서 이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모임 가서. 오늘 설명회 끝나고 내일 해가 떴는데 아침에 길을 가다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발견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굉장히 착종스러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혼란스러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똑같잖아요. 봐봐요. 안 바뀐다니까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제가 여기 왜 강조할까요? 강연자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왜 강조할까요? 적으시라고. 근데 이걸 듣고도 안 적고 있다는 얘기고 기억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건 얘기는 출제 의도를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저스트 열심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착종이라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다시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국어를 성장시키고 싶으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어는 이미 모국어라 너무 잘하니까 다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어요. 모든 행동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으면서 의식 써요? 안 쓸 거죠. 그냥 듣고 있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서 막 되게 생각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냥 입에서 뚫린 대로 나와요. 그냥 막 나오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서 얘기할까요? 그냥 막 얘기할 거예요.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냥 뭣도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그냥 상황 보고. 그러면 안 된다. 수능은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국어 단어 한 단어를 외우려면 일부러 그 단어를 쓰려고 속된 얘기로 발악을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루가 지났네요. 오늘 딱 봤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남편이나 우리 와이프 얼굴을 딱 봤다 이거지. 어머, 당신 얼굴 굉장히 착종스럽다. 뭔 소리야? 그냥 착종스러워. 난 이 삶이. 우리 아예 성적표를 딱 보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너의 성적표는 왜 이렇게 착종스럽니? 엄마, 그 단어 뭐야? 몰라. 그냥 착종스러워, 내 삶이. 그러면 기억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주변에 착종스러운 게 되게 많죠? 전 지금 여러분들 표정도 굉장히 착종스럽다고 봐요.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럼 기억나실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할 때는 그것을 잘하게끔 내 것으로 만들게끔 노력을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이해는 중학교 때까지 끝났다. 이제 고등학교 때는 본질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 것인가 문제의 중심의 태도로 전환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중3에서 고1 넘어갈 때 알고 있다면 이 친구는 제가 거의 모르겠지만 80~90% 확률로 1등급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3 대치동 반에는 이번 수능 봤는데 40% 정도가 1등급이에요. 저희 반 정원 중에. 그 아이들이 중3 고1 때 입시왕이나 명인에서 제특강을 들었던 친구들이죠. 수능에 대한 인지가 고1 때부터 있었던 친구들이 탄탄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슬로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국어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다. 그 태도를 아셔야 됩니다. 1등급은 1등급의 태도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전교 1등과 전교 30등이 공부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적게 날까요? 많이 나 보이죠. 전교 1등은 항상 전교 1등권이고 전교 30등권은 항상 30등권에서 놀죠. 그런데 실제로 그 두 아이를 비교해보면요. 학원도 똑같은 학원 다니고요. IQ도 비슷하고요. 심지어 부모님 재산 수준도 비슷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학원 다니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전교 30등 할 때 우리가 감히 공부를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왜 저놈은 늘 전교 30등에서 놀까요? 학원을 더 다니고 과외를 늘렸는데 왜 30등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나왔고 시험 문제가 개떡같이 나오고 선생님이 출제 안 하기로 한 부분이 출제가 됐어. 그래도 전교 1등권 안 바뀌잖아요. 왜 안 바뀔까요? 그 본질을 알아야죠. 시험 보기 1초 전까지는 똑같은 아이들인데 시험을 보는 50분 동안 확 벌어지는 거예요. 시험 보기 1초 전까지는 둘이 지식 수준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시험 볼 때 한 친구는 덜렁덜렁 건성건성 풀고 넘어가는 거고 내가 아는 건 만났다고 흥분해서 정답 빨리 찍는 거고 한 친구는 선생님이 이걸 왜 바꿔냈지? 내가 지문에서 봤던 문장이랑 다른 문장이네 이런 걸 인지하면서 의도를 파악하면서 출제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적절한 문제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찍은 적 있죠? 우리 친구들 실수했다고 얘기하죠.
아, 엄마, 5번까지 안 읽어서 틀렸어. 그런 적이 있죠. 그거 실수예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실수면 금방 고쳐질 거예요. 다음에 안 그럴 텐데. 근데 다음에 또 하죠. 2번, 3번 하면 실수가 아니라 넌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태도,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이걸 고치려면. 여러분 혹시 설문조사 한번 할게요. 나는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와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를 안다. 차이를 안다. 손. 1분, 2분, 3분, 4분, 5, 6. 그죠? 봐봐요. 남들 다 모르고 요 분 아시는 거 아시겠죠? 8명. 몇 명? 몇 프로? 4%. 1등급입니다. 되게 세상은 심플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1등급의 세계라는 건 되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라고요. 기억하세요.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는 문제는요. 틀린 정보가 4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정답을 찍을 때는 내 눈앞에 X 표시가 4개가 있어야 되고요. 틀린 부분이 내 눈앞에 4개가 각각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넌 이래서 틀려, 넌 이래서 틀리고, 넌 이래서 틀려가 명확해야 돼요. 왠지 3번 같은데 그런 건 아니라고요.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는요. 가장이라는 최상급 표현이 붙은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덜 적절한 게 있다 없다? 있다. 1번을 읽었는데 굉장히 적절해 보이네? 근데 이거 정답 같아. 그럼 전교 30등 어떻게 해요? 나이스. 정답 겁나 빨리 나왔어. 1번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3번. 1번이 적절했는데 2번을 읽었더니 2번이 더 적절하네. 그럼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 3번을 읽었더니 3번이 더 적절하면요? 3번. 이런 젠장. 4번은 더 적절하네. 5번은요. 주제랑 다 있어. 몇 번이 정답입니까? 5번. 여러분, 가장이라는 단어는 비교의 기준이 있어요. 대체 뭘 기준으로 가장 잘생긴 거냐, 뭘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거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뭘까요? 그게 지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다. 그러면 이 문제를 맞추려면 지문을 다 읽자마자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 아이 대부분은 지문을 읽고 주제가 뭔지 모르고 바로 문제로 뛰어들어가요. 지문을 다 읽자마자 문제로 뛰어들어간 친구는 최상위권 고난도 문제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통계적으로. 지문을 다 읽고 나서 그래서 네 지문 전체의 주제가 뭐야? 라고 먼저 생각하는 친구들은 초고난도 문제를 맞추겠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 80점 맞으려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90점 맞게 해서 지방대 보내려고 여기 계신 거 아니잖아요. 최상위권 목표로 오신 거 맞잖아요. 그럼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하고 항상 공부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국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능력이 아니라 뭐다? 태도다. 지문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태도도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문학에 대해서 태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이들이 문학을 잘 못해요. 왜 못하냐면 너무 나는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데, 공감이 되지 않는데, 맞죠? 컨설팅이나 설명에 오시면 어머님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요 남학생인데요. 꼭 남학생이라는 정보를 저한테 알려줘요. 그 의도가 뭔지는 난 잘 모르겠어. 남학생이라 공감 능력이 조금 부족해요. 어렸을 때 너무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대답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봐봐, 럼쌤이 너 게임하지 말래잖아.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시를 읽으면 시가 이해가 안 간대요, 선생님. 시가 공감이 안 간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남들은 다 이해하는데 우리 하면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들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도 이해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대부분의 시는요, 일제강점기 때 쓰여진 시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혹시 태어나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호적의 1910년생이다. 우리 아이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으면 아까 그 진달래꽃은 일제강점기에 쓰여졌고요. 그쵸? 그리고 그 작품의 주제가 이별의 정한인 거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인 거 아시겠어요? 이걸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는 모태솔로인데. 그건 이해 못한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정서가 일단 안 맞아. 옛날 시랑 요즘 시는 절대 정서가 안 맞아요. 자, 볼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내가, 그래, 우리 아이가 모태솔로가 아니라고 칩시다. 애인이 있어요. 근데 걔가 나한테 헤어지면서 바람 피면서 떠나면서 너 역겨워 그러고 갔어. 말없이 고이 보내줘요? 꽃 따다 꽃 뿌려줘요? 머리끄댕이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아야죠. 엄마, 이걸 왜 꽃을 왜 뿌려? 그러면서 산화공덕이래.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이해 못해요. 여러분, 고전시가 왜 못하는 줄 아세요? 고전시가의 90% 주제가 뭡니까?
자연친화. 맞아요? 우리 아이의 삶이 자연친화예요? 제가 맨날 조사해요. 자연친화를 해가면서 자, 너희들 중에 저기 태백산 깊은 골짜기 지리산 뱀사골 가가지고 농사 짓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우리 아이들은 저기 시골에서 살고 싶어서 자연친화하고 싶어 할까요? 시그니를 호텔에서 살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들은 리어카 끌고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면 람보르기니 끌고 다니고 싶으세요? 우리 아이들은 아무도 자연친화를 원하지 않아. 근데 자꾸 자연친화를 공부하라고 그러고. 조선시대 가장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충효 맞습니까? 혹시 우리 집에 모시고 있는 왕이 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문학을 올바로 접근하는 방향성은 이해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방식 그 도구를 가지고 분석을 하라고 내는 시험이다. 인물 중심으로 봤을 때 글쓴이가 한 말을 너 납득할 수 있겠니를 물어보는 시험인 거다. 열려있는 태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우리 아이에게 너 왜 이해 못해? 이해해! 라고 폭력만 쓰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문학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 문학을 해석하는 도구를 다른 말로 우리 문학 개념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문학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길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Am I heading in the right way? 옳은 길이야?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도 올바른 길로 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구광사 엄태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